안녕하십니까, 조한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장 네 번째 섹션부터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 용액의 정의, 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용해가 일어나려면은 전체적인 그 변화 과정에서 델타 G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농도의 가장 기본은 몰 분율입니다. 또는 질량 분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량 100분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량 100만 분율과 질량 10억 분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농도 중에 한 개가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리고 용액의 총괄성에 가서 보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도 몰 농도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 단원의 뒷부분에서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섹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용질과 용매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용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커야 되겠죠. 그러므로 용매가 극성 용매라면은 용질도 극성일 때 서로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하면서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용매가 무극성 용매라고 하면은 용질도 무극성 용질일 때 서로 균등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극성 용매와 극성 용질이 서로 잘 섞이고 무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질이 잘 섞이는데, 그렇다면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질 간에 잘 섞이지 않을까요? 예, 섞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서로 다른 분자들 간에 균일한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입자들의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용매와 용질의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매와 입자 차이가 커서 잘 혼합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단원의 뒷부분에서 콜로이드 용액, 정확하게 말하면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H2O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꽤 작으면서 수소 결합할 수 있고, 수소 결합은요, 분자 간의 인력에서 꽤 큰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H2O와 같이 분자량이 작으면서도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분자들은 극성을 나타내는 다른 분자와 서로 잘 섞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H2O가 에탄올과 혼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H2O도 극성 용매이고 에탄올이 물의 용해가 된다라면 에탄올이 극성 용질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H2O하고 다른 극성 용매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물질 간에는 서로 잘 혼합이 될까요? H2O도 극성이고 클로로포름도 극성인데 이때는 잘 혼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극성과 극성인데 잘 혼합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H2O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클로로포름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물질의 혼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소 결합 못하더라도 극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용해가 되기 위해서는 H2O가 섞여 있는 것에 클로로포름이 침투를 하는 것이고, 클로로포름이 섞여 있는 곳에 H2O가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H2O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H2O 간 인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때 클로로포름이 만일에 거기에 침투해서 클로로포름이 H2O와 인력이 작용한다면은 H2O 간의 수소 결합에 비해서는 클로로포름과 H2O 간의 인력이 훨씬 약하거든요. H2O가 그런 훨씬 약한 결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섞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극성, 극성끼리 잘 혼합이 되고 무극성, 무극성끼리 잘 혼합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섞였을 때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한다. H2O와 같이 분자량이 작고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분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너무 인력이 크기 때문에 수소 결합할 수 없는 분자들은 H2O 속에 들어올 수 없죠. 또 H2O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부류의 물질이 있어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온이면은 그 이온은 H2O하고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죠.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수소 결합보다 더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이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H2의 용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요, H2와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 그리고 또 H2O의 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부류의 물질들은 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서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용해가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용해가 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보통은 질산소듐이나 또는 KBR이나 또는 NaCl과 같은 염들이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염들이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황산, 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이온이 마이너스 2가 양이온이 플러스 3가로 그 이온들의 전압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의 용해가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인 경우도 가끔씩 있고 보통은 이렇게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황산 이온이 플러스 1가 이온과 결합하는 이런 경우에는 물의 용해가 되는 과정 자체가 흡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염들은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용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극성 기체 용질이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발열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되는 것, 산소가 물에 용해가 되는 것, 질소가 물에 용해가 되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용해도 값이 떨어지고 그 이유는 그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요, 흡열 과정, 발열 과정에 대해서 직선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선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LNK 그리고 델타 G 낫은 델타 H 낫 빼기 T 델타 S 낫에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눠져서 나온 식에 해당이 되죠. X축을 T분의 1로 놓고 Y축을 LN 평형상수로 나설 때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낫. 발열 과정이면은 델타 H 낫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울기 전체가 양수로 되죠. 그리고 흡열 과정이면은 델타 H 낫 자체가 양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에서 전체 값이 음수로 나타나겠죠.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이 용액 단원에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169쪽을 보면은 이번에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세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용질의 농도는 기체의 부분압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용액 중에 용해되는 기체의 농도 또는 용해도는 그 기체의 부분압에 비례한다. 비례식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가 도입이 됐고 이렇게 헨리 상수가 도입이 됐죠. X축이 그 기체의 부분압력입니다. Y축이 농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되는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선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서는 Y축 절편이 없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부분압이 제로일 때는 농도, 용해되는 농도가 제로이고 부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용해되는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의 법칙은 왼쪽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헨리의 법칙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모가로 C라고 하는 것은 용해되는 용해도 또는 농도를 의미하죠. 이 오른쪽의 표현에서도 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몰 분율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몰 분율도 몰 농도와 마찬가지로 농도이죠. 그래서 농도와 압력이 서로 비례한다. 농도와 압력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똑같아요. 단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비례한다. 농도와 압력이 비례한다는 것인데 상수값이 압력에 곱해졌느냐,
상수값이 농도에 곱해졌냐 그 차이가 되겠죠. 두 개 모두 헨리의 법칙인데 오른쪽과 같은 이 헨리 법칙에 관한 공식은요. 라울의 법칙, 우리가 이 용액 단원에서 이상용액을 다루게 되고 이상용액에서 라울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라울의 법칙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한 식이고 그리고 보통 헨리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두 개 모두 헨리의 법칙이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라울의 법칙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상수가 압력에 곱해졌느냐 상수가 농도에 곱해졌느냐에 따라서 상수의 단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교재 169쪽 중간 부위에 보면은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헨리 상수의 단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웠던 이 헨리 법칙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 농도가 몰 농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면은 atmosphere나 밀리미터 Hg나 또는 토리첼리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atmosphere 단위를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코올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쪽의 단위도 같아야 되고 이때 헨리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몰 농도. 나누기 애트모스피어가 돼야 전체적으로 애트모스피어가 서로 소거되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에서는 헨리 상수의 단위는 몰 농도 나누기 압력 단위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볼까요? 두 번째 공식에서는 압력에 이 헨리 상수가 곱해진 것이 아니라 농도에 곱해졌고 이 농도는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은 원래 단위가 없죠. 왼쪽은 압력 단위가 있고 오른쪽도 이 코올이기 때문에 압력 단위만 있어야 되니까 이 몰 분율의 단위가 없으면은 결국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압력 단위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헨리 상수의 단위가 압력 단위로만 표시가 되고 있으면은 이것도 헨리 법칙이 되는데 헨리 상수의 단위가 이렇게 농도 나누기 압력이냐 또는 압력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공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69쪽 중간에 보면은 다섯 번째 섹션 이상용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용매와 용질이 혼합이 되면은 용매와 용질 간에 인력이 작용하죠. 그때 용매, 용질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래 용매, 용매 간의 인력 또는 용질,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하면은 그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혼합이 되어서 작용하는 인력이 따로 순수하게 존재할 때 용매, 용매 인력, 용매,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하다라면은 혼합이 되면서 그 인력의 차이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인력의 차이가 안 생긴다는 것은 그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열 과정, 흡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혼합이 되게 되면서 이 입자들이 서로 다른 물질 간에 섞이면서 무질소도가 올라가고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상용액을 인력의 측면에서 생각하자면은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서 용매와 용질 간에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인력이 용매, 용매 간의 인력, 용질,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한 용액이다. 그리고 이상용액을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할 때는 라울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라울의 법칙으로 설명할 때 전체 농도에 걸쳐서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 이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은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용매의 증기 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다시 이상용액을 이야기합니다. 용액 중에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데 용매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가 증발하면서 나타난 그 용매의 증기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용액, 이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라울의 법칙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 가지 따져볼까요? 오른쪽을 보면은 순수한 용매만 존재합니다. 왼쪽을 보면은 순수한 용질만 존재하는데 이때 이 용질은 비휘발성, 즉 증발하지 않는 용질이라고 따져봅시다. 용질만 존재하기 때문에 용매가 없죠. 그러므로 용매가 증발할 수가 없고 기체 상태의 용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체 상태의 용매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체 상태의 용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 압력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용액 중에서 용매, 용질을 특별한 말 없이 언급할 때는 용매는 라지 A로 표현하고 용질은 라지 B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용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용매가 좀 들어갔어요. 용매가 들어가면은 용매가 증발할 수 있죠. 증발하면서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기체에 의한 부분 압력 나타날 수 있고 용매가 더 많아졌어요. 즉 용매의 몰 분율이 커졌죠. 그러면은 용매 기체 분자수가 더 많아지면서 증기압력은 더 커지게 되고 이제 순수한 용매만 됐어요. 순수한 용매만 되면은 이 용매가 아주 많이 증발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기체 상태의 용매 분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 용매의 증기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테고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이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을요 특별히 우리가 이 위첨자로 not를 표현해요. 화학에서는 델타 H not 그리고 델타 S not 델타 G not 그리고 전기화학에 가면은 E not 전위에 이렇게 not 표시를 하죠. 화학에서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이 not 표시는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은 표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압력으로 보면은 부분 압력이 1기압이다, 온도가 25도씨이다, 용액 중에서의 용질의 농도를 보면은 용질 각각이 1몰 농도. 이것이 바로 표준 상태 조건인데 이 용액 단원에서 압력에 대해서 not이라고 표현하는 이 경우는 딱 유일하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용매만 존재하고 있을 때 용매가 증발함으로써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그 용매, 순수한 용매의 부분 압력을 PA not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순수한 용매만 있다가 증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PA라고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용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의 부분 압력을 PA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아예 A가 없기 때문에 용매가 없기 때문에 PA, 즉 A의 부분 압력이 제로니까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 A, 용매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뭐가 증가됩니까? 이 용매의 부분 압력이 증가하고 그러다가 순수한 용매만 존재하게 되면은 그때 이 부분 압력은 PA not이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170페이지 위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용매의 몰 분율이 0에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력이 증가됩니다. 그러다가 순수한 용매만 존재하게 되면은 용매의 몰 분율이 1.0이 되겠죠. 그때의 증기압력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PA no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매의 몰 분율이 1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자기만 존재하게 될 때 몰 분율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 170쪽을 보면은요. 이제 이상용액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상용액은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되었을 때 벤젠의 양이 많으면은 벤젠의 용매로 생각하면 되고 톨루엔의 양이 많으면은 톨루엔을 용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벤젠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벤젠을 항상 용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거꾸로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됐을 때 톨루엔의 몰수가 더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톨루엔을 항상 용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이 되면은 벤젠을 용매로 생각할까요? 그리고 톨루엔을 용질로 생각합니다. 벤젠과 톨루엔 간에 작용하는 인력은 순수한 벤젠 간에 작용하는 인력, 순수한 톨루엔 간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더 크더라, 작더라? 그게 아니죠.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비슷하더라. 이런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상 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이 있는 분들은 벤젠과 벤젠 간에 작용하는 인력, 그리고 톨루엔과 톨루엔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누가 더 크냐? 순수한 벤젠과 벤젠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벤젠 분자들의 응집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수한 톨루엔과 톨루엔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뭐라고 합니까? 또 톨루엔 분자의 응집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응집력은 누가 더 크냐면은 벤젠보다는 톨루엔이 더 커요. 벤젠은 완전히 대칭 구조이고 전형적인 비극성 분자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죠. 톨루엔은요, 이 대칭성이 깨져 있어요. 이쪽 메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분자량 자체도 크죠. 따라서 이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응집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응집력이 더 크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해서 어떤 요소가 더 크게 나타납니까? 예,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몰 기화열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벤젠 간의 인력보다 톨루엔 간의 인력인 응집력이 더 크기 때문에 톨루엔의 끓는 점이 더 높아요. 톨루엔의 몰 기화열이 더 커요. 그리고 기준온도를 25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30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두 개가 같을까요? 톨루엔이 더 높을까요? 또는 톨루엔이 더 낮을까요? 예, 톨루엔이 더 낮게 나타나겠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그때 기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더 낮다라고 이미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겠죠. 자, 이런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용에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이 됐어요. 자, 벤젠과 톨루엔이 혼합이 되었고 벤젠을 용매로 생각을 해봅시다. 라울의 법칙에 의하면은 벤젠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벤젠의 증기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다가 벤젠의 몰 분율이 1.0이 되었어요. 그때 벤젠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력 P 벤젠 나트라고 표현하죠. 톨루엔을 이번에는 용매로 생각할까요? 톨루엔의 몰 분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톨루엔의 증기압력이 마찬가지로 선형적으로 증가되고 그때 톨루엔의 몰 분율이 1.0이 됐을 때 톨루엔의 증기압력을 P 톨루엔 나트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응집력을 가지고서 따져봤었는데 톨루엔 간의 응집력이 벤젠 간의 응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순수한 벤젠만 존재할 때의 증기압력에 비해서 순수한 톨루엔만 존재할 때 증기압력이 같습니까? 더 큽니까? 더 낮아요? 더 낮죠. 톨루엔의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은 벤젠의 순수한 상태에서의 동일한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력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것은 순수한 벤젠만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순수한 톨루엔만 따지겠다는 게 아니죠. 순수한 벤젠과 톨루엔은 어때요? 서로 혼합을 했다는 거죠. 혼합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벤젠의 몰 분율이 0.5다라고 하면은 톨루엔의 몰 분율은 얼마일까요? 톨루엔의 몰 분율도 0.5예요. 두 개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톨루엔의 몰 분율이 0.5라는 것은 이 위치는 벤젠의 몰 분율이 얼마? 0.5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볼까요? 톨루엔의 몰 분율이 1.0이면은 벤젠의 몰 분율은 얼마일까요? 0. 톨루엔의 몰 분율이 0.5면은 벤젠의 몰 분율도 0.5. 톨루엔의 몰 분율이 0이다. 즉 톨루엔이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만 존재할까요? 예, 벤젠만 존재하겠죠. 벤젠의 몰 분율이 1.0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벤젠의 몰 분율이 왼쪽이 0, 오른쪽이 1.0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벤젠의 몰 분율이 왼쪽이 1.0, 오른쪽이 1.0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여기다가 합쳤어요. 자, 톨루엔의 몰 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0에서 1.0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벤젠의 몰 분율을 보면은 1.0에서 0으로 감소하죠.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자, 오른쪽 끝은 톨루엔이 1이니까 벤젠의 몰 분율은 0이죠.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벤젠의 몰 분율은 증가가 되고 톨루엔의 몰 분율은 점점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죠. 톨루엔의 측면에서 보면은 톨루엔의 몰 분율이 증감에 따라서 톨루엔의 증기압력이 증가됩니다. 벤젠의 측면에서 보면은 벤젠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벤젠의 증기압력이 점점 증가가 되죠. 그리고서 벤젠과 톨루엔의 몰 분율이 각각 0.5였을 때를 기준으로 볼까요? 두 개가 혼합이 되었어요. 1대1로 혼합된 거죠. 0.5 대 0.5라는 것은 톨루엔의 몰 분율이 0.5고 따라서 톨루엔은 그 몰 분율이 0.5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증기압력이 이만큼의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벤젠의 몰 분율도 0.5죠. 벤젠의 몰 분율이 0.5일 때 그 벤젠이 증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증기압력은 얼마? 이만큼이죠. 그래서 두 개를 그대로 더하게 되면은 자, 벤젠의 증기압력과 톨루엔의 증기압력을 더하게 되면은 전체 증기압력은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죠.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의 그 전체 증기압력을 다 구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전체 증기압력입니다. 벤젠과 톨루엔이
순수한 벤젠만 있든지 순수한 톨루엔만 있든지 또는 벤젠과 톨루엔이 적당하게 혼합이 됐든지 어떤 구간에서든지 하여튼 전체 전기압력은 벤젠이 증발해서 나타나는 전기압력 더하기 톨루엔의 증발해서 나타나는 전기압력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기체 단원에서 배웠던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기압력은 개개 성분들의 부분압력의 합이다라고 표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톨루엔을 보더라도 전기압력의 변화는요, 직선 그래프예요. 벤젠을 보더라도 전기압력의 변화는 직선 그래프죠. 전체 전기압력도 직선 그래프로 나타났죠. 그래프가 직선성을 나타낸다. 그걸 우리가 선형성을 나타낸다. 영어로 하면 linearity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거동을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벤젠과 톨루엔은 전형적인 이상 용액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교재 170쪽 아래쪽을 보니까 비이상 용액의 예 그러면서 괄호하고서 음의 벗어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1조를 보니까 괄호 3번 비이상 용액의 예 양의 벗어남이 또 나타나죠. 여러분들 음의 벗어남이 뭘까요? 원래 예상했던 전기압력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음의 벗어남입니다. 양의 벗어남은 원래 예상했던 그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이 있잖아요. 그 몰 분율에 따라서 전기압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원래 예상했던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그 전기압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양의 벗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원래 예상했던 라울의 법칙에 의한 그 값보다 작게 나타났을까요? 증발을 예상보다 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증발을 덜 할까요? 예상보다 용매 용질간 인력이 너무 커서 용매가 증발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덜 하게 되고 음의 벗어남이죠. 어떻게 하면은 원래 나타나야 되는 값보다 더 높게 전기압력이 나타날까요? 예, 증발을 예상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용매가 증발을 더 많이 할까요? 예,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서 인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서로 어때요? 예, 증발하도록 방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양의 벗어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0조 밑에 괄호 2번 라울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라울의 법칙의 음의 벗어남의 예로서 용매를 아세톤으로 보고요. 용질을 물로 봤습니다. 용매를 아세톤 그리고 용질을 물로 보고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용매와 용질이 서로 혼합이 되었을 때 내부에도 아세톤 물이 있고 그리고 표면에도 아세톤과 물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표면에 물이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표면에 아세톤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 표면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어때요? 이 물이 지금 숨어 있어요. 표면에 지금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아세톤을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용매가 얼마나 잘 증발하냐 그걸 보자는 거죠. 원래 아세톤과 아세톤 간에는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고 그 인력,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아세톤이 증발을 하려는 경향이 이만큼이다. 화살표로 표현했어요. 또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이 작용합니다. 쌍극자 간의 인력, 이중극자 간의 인력을 극복하고 아세톤이 증발하려는 경향이 이만큼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물이 혼합이 됐더니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인력과는 다른 차원의 인력이 생기죠. 아세톤과 물 간에는 수소 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세톤이 증발하려고 딱 하는데 어때요? 물이 잡고서 안 놔주네. 가지마! 이러면서 잡고서 안 놔주죠. 그러면 아세톤이 증발하려는 경향이 원래 예상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증발을 덜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용액 중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이 이만큼일 때 라울의 법칙에 의하면은 아세톤의 증기압력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더 낮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만큼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나타나는 것은 용매인 아세톤과 용질인 물이 혼합되면서 아세톤이 자기의 몰 분율에 딱 준하는 만큼 증발하지를 못하고 예상보다 어때요? 증발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 인력이 적으면서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보다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나. 자, 여러분들 용매 간의 작용을요, 용질 간의 작용하는 인력이 있는데 혼합되면서 인력이 더 커졌어요. 인력이 더 커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물질이 더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포텐셜이 낮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안정화가 되고 포텐셜이 낮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우리가 포텐셜이 감소했다고 하죠. 그리고 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때요? 방출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1쪽을 보면은 이번에는 라우레 법칙에서의 양의 벗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벗어남의 대표적인 예로서 에탄올과 노르말 헥세인이 혼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에탄올과 에탄올 간, 에탄올에는 OH기가 있어요. 에탄올 간에는 OH기가 있는데 이 OH기와 OH기 간에 뭘 작용할 수 있다고요? 부분적인 수소 결합이 작용할 수 있죠. 물론 에탄올과 에탄올 간에는 이렇게 에틸기와 에틸기 간에 런던 분산적이라고 하는 비교적 약한 인력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부분적인 수소 결합을 하죠. 이 부분적인 수소 결합을 하는데 에탄올을 이니셜을 따서 용매 그리고 노르말 헥세인을 이니셜을 따서 용질이라고 했고 에탄올도 용액 중에 표면에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노르말 헥세인도 용액 중에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노르말 헥세인은 그냥 뒤에 가려워져서 안 보인다고 합시다. 그때 에탄올과 에탄올 간의 수소 결합이 작용하면서 에탄올이 증발하려고 하는 경향 강할까요? 약할까요? 부분적인 수소 결합하니까 에탄올이 증발을 잘 못하죠. 에탄올과 에탄올 간에 부분적인 수소 결합하니까 에탄올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발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에탄올하고 노르말 헥세인이 섞여 있고 이 노르말 헥세인이 에탄올하고 인력이 작용할 때는 수소 결합이 아니라 런던 분산력이죠. 인력이 훨씬 약하잖아요. 따라서 이 인력이 훨씬 약하니까 이 에탄올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력을 쉽게 극복하고 증발을 잘하는 거, 내 몸이 왜 이렇게 떠? 이러면서 증발을 잘하게 되겠죠. 예상보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에탄올 분자수가 많아요. 원래 이 용액 중에서 에탄올의 몰 분율이 이만큼일 때 라울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에탄올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혼합이 되면서 인력이 더 작고 인력이 더 작으니까 증발을 더 잘해서 예상보다는 더 큰 증기압력을 나타내더라. 이만큼이 아니라 더 큰 증기압력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만큼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양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라울의 법칙에서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느냐?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서 작용하는 인력, intellectual force, 작용하는 힘, 이것이 순수한 용매 또 용질 간의 인력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작으면은 이렇게 라울의 법칙에서의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혼합이 되어서 인력이 더 작아졌다는 것은요, 더 불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더 불안정화가 되면은 포텐셜이 그만큼 높아지죠. 안정한 상태에서 인력이 더 작아지면은 더 불안정화됐어요. 포텐셜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엔탈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니까 그 전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크벨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71조 위쪽의 내용을 봅시다. 라울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기 용매의 몰 분율이 1.0에 거의 가까운 이 영역에서는 잘 보세요. 거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 선에 맞물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용질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음의 벗어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으면은 용질에 의한 음의 벗어남의 효과는 전체 중에서 거의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의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비이상 용액이라도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은 묽은 용액, 즉 용매의 몰 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묽은 용액에서는 거의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상 용액처럼 되더라. 라울의 법칙에서의 음의 벗어남뿐만 아니라 양의 벗어남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는 경우도 용매의 몰 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 경우에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지 못하다가도 거의 실제로 나타나는 이 증기압력을 보면 어때요? 예,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이 노란색, 이것과 잘 접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도 용질이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으면은요, 그 효과를 전체적인 성질로 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용매가 지배적으로 많으면은 그 용매에 의해서 그 전체 성질이 지배가 되기 때문에 라우레 법칙을 잘 만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괄호 2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아세톤의 몰 분율이 거의 1에 가깝게 되면은 아세톤은 라우레 법칙을 잘 만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괄호 3의 내용의 제일 밑에 내용, 에탄올의 몰 분율이 거의 1에 가까울 때 에탄올은 뭐를 만족한다고요? 라우레 법칙을 잘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2쪽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35도씨의 클로로포름과 아세톤 혼합 용액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혼합 용액이 이상 용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성분의 증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보기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죠. 클로로포름과 누가 혼합이 됐다고요? 아세톤이 혼합이 됐어요. X축은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몰 분율 우리가 치로 이렇게 표현하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을 봤더니 왼쪽이 0이에요. 왼쪽이 0이라는 것은 클로로포름이 하나도 없죠. 그 말은 왼쪽 끝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순수한 아세톤이다 라는 의미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점점 증가가 되어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드디어 1.0이 됐어요. 그 말은 클로로포름이 몰 100분율로 따지면 100%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클로로포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한 클로로포름일 때 그때 나타나는 증기압력. 이것은요, 순수한 클로로포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기압력이죠. 아세톤과 클로로포름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제로라는 것은 순수한 아세톤, 즉 아세톤의 몰 분율이 1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증기압력은 바로 뭐의 증기압력? 순수한 아세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기압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서 1로 증가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아세톤의 몰 분율은요, 오른쪽 끝이 0이에요. 순수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은 아세톤이 없죠. 그래서 이 0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세톤의 몰 분율이 증가돼서 왼쪽 끝에서는 아세톤의 몰 분율이 1.0에 육박하겠죠. 점선은요,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는 이상 용액을 가정한 거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증감에 따라서 클로로포름의 증기압력은 점선처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는데 실제로는 점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실선처럼 나타났죠. 실선처럼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 용액으로 가정한 것보다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났죠. 여러분 이게 라우레 법칙의 음의 벗어남이고,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혼합이 되었을 때 순수한 상태보다 인력이 더 큰 경우였죠. 그래서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봐서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이 혼합을 했을 때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보다 더 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세톤을 기준으로 볼까요? 오른쪽 끝은 순수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의 몰 분율이 0이죠. 0에서부터 점점 아세톤의 몰 분율이 증감에 따라서 이상 용액이고 라우레 법칙을 만족한다면은 점선처럼 선형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증기압력은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잖아요. 이상 용액이 아니라 그 이상 용액으로 가정한 경우보다 증기압력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죠.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벗어남? 음의 벗어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이 혼합이 되어서 이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간의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보다 어때요?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분석을 먼저 해봅시다. 순수한 클로로포름에서의 증기압력은 273입니다. 순수한 아세톤에서의 증기압력은 347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순수한 동일한 액체 간의 인력인 응집력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응집력.
아세톤을 저희가 이니셜 따서 AC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로로포름은 CHCl3라고 화학식으로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응집력이 누가 더 크냐? 클로로포름이 더 커요. 클로로포름이 응집력이 더 크다는 것은 뭘로부터 알 수가 있었냐면은 증기압력을 봤더니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을 봤더니 클로로포름이 크더라 아세톤이 크더라? 아세톤이 더 큰 거예요.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증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기체 분자수가 좋고 기체의 부분 압력이 작으니까 증기압력이 어때요? 더 작게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응집력이 클로로포름이 커요. 자, 끓는 점을 볼까요? 끓는 점으로 보면은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끓는 점이 아세톤의 끓는 점보다 더 큽니다. 몰 기화열을 봐도 이 아세톤의 몰 기화열보다는 클로로포름의 몰 기화열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여기서는 클로로포름을 보나 아세톤을 보나 모두 음의 벗어남이 나타나죠. 음의 벗어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순수한 아세톤 간의 인력, 순수한 클로로포름 간의 인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혼합이 돼서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은 혼합이 되면서, 즉 용액이 형성되면서 더 안정화가 되었다. 또는 용액이 형성되면서 더 안정화가 되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기 내용에서 기억부터 볼까요? 아세톤 분자 사이의 인력은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더 작죠. 응집력이 더 작아요. 뭘로부터 해석했습니까? 예,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이 클로로포름이 더 작고 아세톤이 더 크다는 것에서부터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니은,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자, 용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개 간의 작용 인력이 순수한 아세톤 분자 사이의 인력 또는 순수한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는 더 크죠. 무슨 벗어남으로부터? 음의 벗어남부터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연의 설명은 옳습니다. 이번에는 티귿.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6인 용액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증기 속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얼마냐? 이제 전체 증기압력을 구해야 됩니다.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6만큼이 있었어요.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6. 그 말은 아세톤의 몰 분율이 0.4만큼이죠. 클로로포름은 클로로포름대로 표면에서 증발이 될 겁니다. 아세톤은 아세톤대로 표면에서 증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로로포름의 기체도 존재할 테고 아세톤의 기체도 존재를 할 텐데 이때 이 클로로포름이 압력이 얼마냐, 아세톤의 압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용액 중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6일 때 나타나는 클로로포름의 압력이 얼마라고요? 예, 14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액 중에 클로로포름이 0.6이라는 것은 아세톤으로 따지면 0.4죠. 그때의 증기압력이 얼마라고요? 90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90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다시 적어볼까요? 증발이 되어서 클로로포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 압력이 140 토리첼리, 그리고 증발이 되어서 아세톤의 부분 압력이 90 토리첼리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기체로 존재하는 성분들의 전체 압력은요, 이 각각의 기체들의 압력을 합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압력은 개개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 140 더하기 90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230 토리첼리가 되었죠. 자, 이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체들 중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얼마냐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부분 압력을 합해서 전체 압력이 나온다는 것도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이고, 돌턴의 기체 부분합 법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을 구하라.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을 구하라고 하면은 전체 기체의 압력분의 클로로포름의 부분 압력이
되겠고 전체 압력이 얼마입니까? 예, 232죠. 그리고 클로포름의 부분 압력이 14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23분의 14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D것에서는 23분의 14인데 23분의 9로 잘못 표현이 됐어요. 이 예제 문제에서는 니은의 설명만 옳기 때문에 옳은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4쪽을 보면은 용액단은 6번째 섹션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용액 중에서 용매와 용질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크냐 작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용매와 용질이 몇 대 몇으로 혼합됐느냐 바로 농도죠. 농도에 따라서 용매의 농도가 얼마냐, 용질의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이것을 우리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총괄성에는 크게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삼투 압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용액의 총괄성은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었을 때 용매와 용질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얼마냐와는 상관없이 용질의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이것을 용액의 총괄성이라 합니다. 사실 인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용질의 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이러면은 이거는 이상용액일까요? 비이상용액일까요? 예, 이상용액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따라서 라우리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용액의 성질과도 부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기압 내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용매가 순수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다가 용질을 혼합을 하게 되면은 갈수록 용매의 몰 분율은 감소하겠죠. 여러분 용매의 몰 분율이 감소하면은 용매가 증발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용매의 증기압력은 그만큼 낮아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용매의 증기압 내림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X축은 용매의 몰 분율입니다. 용매를 우리가 보통 A, 용질을 B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Y축은 용매의 증기압력입니다. 먼저 라울의 법칙을 따져볼까요? 용매의 몰 분율이 0에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력은 선형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용매의 몰 분율이 1.0이 됐을 때는 순수한 용매죠. 그때의 증기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PA0이라고 해요. 이까지는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이제 용질의 몰 분율의 측면에서 볼까요? 용매의 몰 분율이 0일 때는 용질 B의 몰 분율은 1.0입니다. 용매의 몰 분율이 1.0일 때 용질 B의 몰 분율은 0입니다. 용질의 몰 분율이 0에서부터 점점 증가가 됩니다. 용질의 몰 분율이 0에서부터 이만큼 증가가 됐어요. 그 말은 용매의 몰 분율이 1.0에서 이만큼으로 감소가 됐다는 거죠.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됐다. 즉 용매의 몰 분율이 감소가 되니까 그때의 용매의 증기압력은 얼마가 되냐? PA가 됐죠. 그래서 원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력에 비해서 나중 상태의 증기압력이 얼마까지 되냐면 이만큼으로 됐어요. 그때 증기압에 변화가 생겼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거든요. 나중값이 얼마입니까? 이 용매의 몰 분율이 이만큼일 때의 증기압력 PA, 처음값이 얼마입니까? PA not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라울의 법칙에 의하면은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용매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PA not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PA not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PA not을 묶어내고 용매의 몰 분율 빼기 1로 이렇게 괄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용매의 몰 분율과 용질의 몰 분율의 합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므로 여기 용질의 몰 분율과 1을 서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용매의 몰 분율 빼기 1은 마이너스 용질의 몰 분율이 될 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항이 마이너스 용질의 몰 분율,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공식이 이것이죠. 용매의 증기압 내림은요, 마이너스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PA not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 내림은 항상 음수예요. 왜 그래요? 예, 여기 용질의 몰 분율도 양수죠. 그리고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도 양수죠.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니까 전체 값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기압 내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서 이 증기압 내림은 음수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 내림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더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기압 내림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증기압 내림 크기가 얼마냐?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증기압 내림의 크기는 더 커지고 결론적으로 용매의 증기압은 더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4쪽을 보니까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끓는 점 오름은 델타 TB, 어는 점 내림은 델타 TF라고 표현을 합니다.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이 올라갔어요. 따라서 그 차이 값이 양수 값입니다. 어는 점 내리면 어는 점이 내려갔어요. 변화량은 항상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고 어는 점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나중값이 더 낮다는 거죠. 그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하니까 이 값 전체가 얼마입니까? 음수로 되겠죠. 끓는 점 오름의 크기는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용질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어는 점 내림의 크기도 용질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비례식을 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도입된 상수, 끓는 점 오름 상수, 어는 점 내림 상수, 또는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이야기하면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 끓는 점이라고 하면 보일링 템퍼레처이기 때문에 여기 B라고 표현했어요. 어는 점은 프리징 템퍼레처이기 때문에 프리징에서 그 이니셜을 따라서 F라고 표현을 했죠. 끓는 점 오름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이퀄 양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는 점 내림에서는 이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도 양수고 몰랄 농도도 양수인데 여기 어는 점 내림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곱해야 이퀄이 성립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끓는 점 오름의 크기는요, KB 곱하기 몰랄 농도, 어는 점 내림의 크기는 마이너스 KF 곱하기 몰랄 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질의 몰랄 농도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 오름의 크기도 커지고 어는 점 내림이 음수인데 이 절대값으로 하면 양수가 되겠죠. 어는 점 내림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끓는 점 오름이 왜 생기냐라고 하는 것을 증기압 내림 현상부터 봅니다. 이 그래프는 H2O를 기준으로 한 상평형도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것이 순수한 H2O의 용융곡선, 그리고 또 여기 이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순수한 H2O의 기화곡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상평형도 하면서 이야기했죠. 여기 H2O의 기화곡선이라는 것은 H2O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H2O의 기화곡선이 뭐라고요? H2O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증기압 곡선이라는 것은 이 곡선의 점 하나하나가 바로 그 끓는 점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H2O의 승화 곡선입니다. H2O의 승화 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증기압 내림 현상부터 해볼까요? 이 온도 조건에서 원래 순수한 H2O의 증기압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용질을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증기압이 이만큼으로 낮아졌어요. 이만큼이 되었어요. 또 이 온도에서 순수한 H2O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이에요. 왜 그래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높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져서 순수한 H2O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인데 거기다가 용질을 혼합을 했더니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나중 증기압은 이만큼이 되었어요. 이번에 온도를 더 높였어요. 온도가 더 높아지면 증기압은 점점 더 높아지죠. 자, 원래 순수한 H2O의 증기압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용질을 혼합을 했더니 용질에 의해서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나중에 증기압은 이만큼. 또 이 온도에서의 순수한 H2O의 증기압은 이만큼인데 용질을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나중 증기압은 이만큼.
또는 여기서 해볼까요? 자, H2의 원래 끓는 점 온도 조건인데 이 끓는 점 온도 조건에서 H2의 증기압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이 끓는 점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은 외부 압력하고 같죠. 그것이 바로 끓는 점의 정의잖아요. 자,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용질을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림이 생겨서 실제 증기압은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한 H2의 증기압보다 비휘발성, 증발하지 않는 용질을 혼합했더니 H2의 증기압력이 더 낮아지는 증기압 내림이 생겼어요. 증기압 내림이 이제 생겼죠. 증기압 내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의 정의를 볼까요? 순수한 H2O에서 외부 압력과 증기압 곡선이 만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 끓는 점은 여기가 아니죠. 자, 새로운 증기압 곡선 가지고 해야 되고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이 H2O 용액의 전체 증기압 곡선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때 외부 압력과 새로운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이 온도가 새로운 H2O의 끓는 점입니다. 처음 이 끓는 점보다 나중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요? 더 높아졌죠. 차이값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이값, 끓는 점에 차이값이 생기고 그것은 나중 끓는 점 빼기 처음 끓는 점이 되고 나중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처음 끓는 점이 더 낮아요. 따라서 큰 값 빼기 작은 값 하니까 전체는 양수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이 전체적으로 양수값, 끓는 점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끓는 점 오름의 크기를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몰랄 농도의 곱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원점 내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증기압 내림이 생겨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인 기화 곡선이 이동하고 끓는 점 오름 생겼어요. 자, 이렇게 기화 곡선이 이동을 했는데 원래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승화 곡선과 기화 곡선이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랬는데 증기압 내림이 생겨서 기화 곡선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화 곡선과 승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이제 뭐가 되세요? 새로운 삼중점이 됐죠. 그래서 삼중점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삼중점에는 반드시 용융 곡선도 관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삼중점이 이동하니까 용융 곡선도 어때요? 나도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용융 곡선이 이런 곡선으로 됐고, 용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압력이 용융 곡선과 만나는 온도, 용융점을 다른 말로 언원점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새로운 용융 곡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외부 압력과 이 새로운 용융 곡선이 만나는 온도가 되니까 처음 용융점, 처음 언원점보다 더 낮아졌죠. 이때도 변화량이 생겼어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이고 나중값이 처음 값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언원점 내림은 이렇게 음수로 표현되고 언원점 내림의 크기는 마이너스 KF 곱하기 용질의 몰랄 농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5조 끓는 점 오름 상수, 언원점 내림 상수의 내용은요. 잠시 후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